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후보가 오늘 부인 낙상으로 일정을 다 네. 취소했다는데. 네, 아침에 급전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간호하고 있는 사진 이런 것도 나올 법한데 너무 조용해서요. 상황은 좀 알려져 있습니까? 전혀. 다만 이게 집안 내부에서 새벽 1, 2시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뭐 전혀 집안 내부 사람 이외에는 정확한 걸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여의도 안에서는 이 진상을 놓고 여러 가지 가십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진상은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인을 대선 후보가 간호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극한 부인 사랑 뭐 이런 사진이 나올 법한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지금 가십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저도 잘 모르겠고 아무도 이 얘기를 뭐 뚜렷하게 할 수는 없고요. 이게 사건이냐 사고냐를 놓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냥 이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네. 가십을 입에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내일부터 광주 방문할 걸로 예정이 돼 있죠. 그렇죠. 1박 2일 일정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든 여정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벌써부터 광주시장, 이용섭 시장이죠. 이번에는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5.18 관련 단체 대표들은 윤석열 후보가 오더라도 만나주지 않겠다. 이렇게 벌써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윤석열 후보가 진정성 있게 이제 사과를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어느 정도 호남 주민들에게 받아들여질지 이게 관심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날 둘째 날은 이제 그 김해 봉화 마을을 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 일정만 놓고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하고 그 공식적인 첫 일정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는 그 야권 후보로서 굉장히 그 마음고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든 간에 후보 입장에서는 정말 진정성 있게 제대로 사과를 하고 또 5.18 민주화 정신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철학 이런 거를 제대로 잘 피력을 해야 되겠죠. 이건 정치인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 않습니까? 숙명이죠. 조언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진정성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지금 광주 단체들도 나눠져 있다고 그래요. 오지 마라, 와라. 근데 문제는 이제 와서 어떤 메시지를 누구한테 어떻게 주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게 지금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좋고요. 두 가지로 나뉘지 않습니까? 지금 발언도 문제지만 개사과도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역사 인식의 문제를 건드렸고 또 감정의 문제를 같이 건드렸기 때문에 정말로 이번에는 무릎 꿇고 엎어지고 잘못한 거 솔직하게 사과하고 이거 외에는 왕도가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어렵게 탄핵의 강을 건너왔는데 순식간에 1980년 뒤로 가버려서 빨리 좀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이게 정치인의 한마디 굉장히 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본인이 무슨 좋은 취지나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는 입장에서 자기가 할 말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훈련은 아직 좀 역시 덜 됐겠죠. 이 정치 영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앞으로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윤 후보는요. 네. 아마 광주에서의 행보는 호남뿐만 아니라 중도층도 많이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발언을 어떻게 내놓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여야 지도부는 오늘 대선 주자 관련 수사 상황 놓고 발언 내놓았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출신 제1야당 후보가 민생형장보다 검찰 출석을 더 많이 하게 생겼습니다. 아마 이를 야당 후보 탄압으로 연출하려고 할 텐데 국민을 우습게 하는 구태 정치입니다. 윤 후보가 대장동 몸통과 싸우겠다고 했는데 거울 속에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라더니 윤적윤을 입증해 보이려는 것 같습니다. 제1야당 대선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서는 온갖 위법과 탈법도 서슴지 않으면서 정작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이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의 몸통 규명에는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니 정치검찰 정권의 충견이라고 하는 국민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김 의원께 이렇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 추가 입건을 어제 했고, 네. 이 내용은 행정법원의 징계 무효소송 판결 내용을 지켜보고 입건을 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게 저 판사 사찰 문건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뭐 직권남용죄로 이거 한 건데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수처가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4가지 건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제 진영 논리가 부딪히는 이런 상황에서 진실을 밝혀져야 된다라는 원칙적인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 야당 후보에 대해서 4번째 이렇게 그 또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공수처의 그 의도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법적인 기관이니까 본인들이야 뭐 특별한 의도가 있겠어요? 법대로 진행한다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누가 봐도 좀 무리한 또 수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번 선거는 이재명 후보 대 윤석열 후보의 이 선거는 공수처 그다음에 또 이제 검찰의 수사 진행이 관건이 돼 버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말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상황에서 이 수사 기관의 행보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엄청나게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 굉장히 비극이죠. 비극입니다. 이런 상황이 왜 이렇게까지 왔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이라고 들고 나왔던 것이 공수처. 제가 보기엔 상당히 좀 이상한 그런 그 옥상옥의 수사기관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공수처가 후보들을 수사하는 이런 그 상황까지 왔단 말이죠. 저는 정말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선거는 아마 굉장히 수사와 관련되고 또 양쪽 후보들과 연관된 이런 싸움인데 이게 막장 전쟁으로 가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됩니다. 근데 이번 이 대선은 정말로 이상한 대선인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면 여러 가지겠지만 결국은 후보 리스크입니다. 여야의 주요 후보 모두가 후보 리스크를 갖고 있고 이것이 사법 리스크로 연결이 되고 또 검찰이 하는 것을 보면은 제보 리스크라고까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검찰이 지금 수사를 열심히 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보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후보들의 운명이 바뀌는 상황이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의 모든 관행이 허물어졌습니다. 대개 지금까지의 대선이 들어가면은 8, 9개월 전부터 사법기관은 손을 놓습니다. 어떤 고소 고발이 들어와도 내후 외환 내지는 아주 굉장히 심각한 그런 것이 아니면은 그런 사안이 아니면은 수사를 아예 착수조차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쭉 대선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일대 결심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깨졌고요. 이건 전적으로 후보 리스크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반성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사를 멈추는 게 이제는 뭐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좀 적은 사안에 대해서까지 막 뭘 전부 캐려고 하는 것은 힘들지만 이것만은 안 되겠다 하는 사안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뭐 할 수밖에 없죠. 이제는 지금까지의 관행은 다 깨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야당은 특검 주장 지금도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 특검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 윤석열 후보 쪽 또 당에서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딜레마예요. 그 특검이라는 게 물론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60일 할 수 있고 또 30일 더 연기할 수 있거든요. 보통 이제 상대편에서는 분명히 특검일지라도 특검 수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30일 더 또 연장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은 결국 90일인데요. 그러면은 이것은 여야가 특검을 하기로 합의한다고 해도 그거에다가 3달 수사 기간 더하면은 내년 대선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야 특검이 쉽지 않겠다. 이것은 엄청난 말이 특검이지 정치적인 그 싸움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물론 야당에서는 특검을 주장하지만 지금 현재 수사가 어떤 뭐 특별한 별건 수사나 이런 거 말고 수사를 제대로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또 할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의구심이 너무 많은 거죠. 관련자들 압수수색할 때부터 체포할 때부터 또 구속영장 이런 거 이제 신청하는 거 그 행태를 보면
지금 검찰이나 공수처가 제대로 과연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야당으로서도 솔직히 딜레마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여야 후보들이 특검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진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여권 인사 내부에서도 이재명 지사도 특검 못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원하고 여야에서 동시에 그런 목소리가 나오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죠. 다만 이것은 정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검 논의 자체도 그렇고 특검 도입한다 해도 이미 또 그럴 여지가 있어서. 그렇죠. 특검도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요. 지금 두 개 사건, 지금 대표적인 사건이 대장동 사건과 고발사주인데 이 지금 제보 리스크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제보자의 입과 뭐 여러 가지를 파악해 보면은 대장동에는 굉장히 많은 입과 문건들이 있고요. 이쪽에는 이게 검사로서의 지위 문제이기 때문에 입과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특검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면 수사상으로는 대장동이 훨씬 더 많은 제보와 증거가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특검의 기회는 공평하지는 않죠. 물론 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래서 특검도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의 차이도 있고 또 대장동 사건은 또 국민적인 관심이 그만큼 큰 사건 아닙니까? 부동산이라는 문제, 주택의 문제.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일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 말씀하신 대로 대장동은 여러 사람의 또 입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제보도 걸려 있지만은 그 당사자들의 어떤 그 뭐랄까요? 진술, 고백 이런 것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을 같은 기간 내에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야 모두에게 특검은 딜레마 상황을 던져주고 있다. 이런 데는 의견 일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최근 움직임을 좀 보면 프레임을 이렇게 좀 바꿔가고 싶어 하는 듯한 기류가 좀 있긴 합니다. 네. 일하는 후보, 네. 이젠 정책을 좀 이야기하자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더라고요. 그렇죠. 1대1 회동하자 이러기도 하고. 이런 프레임에 근데 야당이 쉽게 이렇게 받아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글쎄요, 야당이 그래 한번 하지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은 그런 야당의 반응, 대응까지도 염두에 두고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야당의 대응이 그렇게 뭐 깜짝 놀랄 일은 아니고요. 결국은 이건 성사되기는 쉽지 않다,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특검처럼 성사되기 어려운. 이재명 후보야 그 파이터 기질도 있고 그다음에 성남시장 했죠, 경기도지사 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본인이 아마 그런 그 1대1 토론이 됐든 이런 게 좀 자신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달변입니까? 말을 잘하거든요. 저도 예전에 국정감사 경기도 좀 하고 이럴 때 보면 달변이에요. 순간적인 그 위기를 굉장히 모면을 잘 할 수 있는 달변입니다. 그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는 이제 검사 생활을 쭉 해온 그러니까 정치 영역에서는 아직은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뭐 1대1 그 토론을 해가지고 득될 게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진정성 있는 제안, 제의라고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성사되기 어렵다고 봐요. 네. 파이터 기질 달변 이야기하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영상 보시죠. 마세요. 걸리면서 말씀 안 하십니다. 어디로 가요? 밑으로 가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만 갈 길은 막지 마세요. 이쪽으로 가시죠. 부모님 아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주장하고 마지막 일정인데 그동안 2030 세대 만나면서 좀 어떤 느낌 드셨는지 그 세대 앞에 질문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윤석열 후보님께 하나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놓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할 1대1 회동을 제안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그 뭐 제안 내용을 제가 좀 정확히 몰라가지고. 네, 1대1 회동 이야기는 저희가 앞서 조금 했으니까
저 무건의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몸 조심해야죠. 지금 그건 피차 마찬가지 아닙니까? 떨어지는 낙엽도 지금 피해가는 심정인데 항상 보면은 브리핑에서 사고가 나는 게 아니고 일문일답. 그러니까 이 언론계 은어로는 그걸 백브리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식 브리핑 끝나고 나서 자유롭게 일문일답을 하는 과정에서 항상 사고가 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저건 뭐 굉장히 몸조심해야 할 거고 지금 사실은 훨씬 전부터 몸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두 후보가 다 그런 경험에 있어서 하나는 자신감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는 너무 조심하는 측면이 좀 없어가지고 함부로 말이 나왔던 측면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더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당 지도부에서 좀 조심하라는 메시지가 갔을 수도 있겠네요. 상하, 좌우, 전후 다 해서 다 지금 뭐 되게 그런 압력이 들어가죠. 알겠습니다. 근데 1대1 회동 제안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받아도 좋고 안 받으면 더 좋고. 그러니까 받으면 뭐 토론은 내가 압도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 보이니까. 근데 안 받으면 피해 다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진정성 있는 그 제안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하려면은 이제 이 토론 어떤 주제를 놓고 어떻게 하겠다. 예전에는 이제 사전 접촉 이런 걸 좀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할 분위기가 지금 전혀 아니고 결국은 상대 후보의 약점이나 흠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정책에 대해서 이제 물어뜯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거기 때문에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그거 말고도 뭐 정해진 또 토론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보다는 이제 내부 단속을 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도 지금 이제 과묵한 모습을 오랜만에 봅니다만은 굉장히 이제 조심하겠죠. 근데 성격이 또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침묵을 지킬지는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이번에 양당이 그 내부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토론을 10번 이상 했거든요. 짧은 기간에. 민주당 경우에는 예비 경선까지 포함하면 17번을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16번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한 건 국민의힘이 더 압축적으로 했을 거예요. 그냥 일주일 내 일정이 거의 TV 토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특징 중에 하나는 코로나도 있지만은 아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2인 후보가 할지 4인 후보가 할지 그건 이제 룰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엄청나게 많은 토론을 할 겁니다. 이번에 아마 토론 대선이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근데 이 제안한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토론이 아니라 회동을 제안한 거네요. 그렇죠. 만나서 이야기 좀 합시다. 정확하게는 회동이죠. 네. 정책 토론하자 이게 아니라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합시다 한데 이건 역시 받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정책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볼까요? 지금 재난지원금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가지고 당정 간에도 그러니까 여당과 정부 사이에도 여야 간에도 약간 좀 의견 차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보시는 것처럼 나라 국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 초과 세수가 40조 원에 달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소상공인에게 집중해서 48조 원을 좀 두텁게 지원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싸잡아 그냥 비판을 합니다. 쩐의 전쟁이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근데 국민 여론이 지금은 포괄적인 그러니까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을 원하는 기류는 아닙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당 안에서 이 논의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뭐 경선 후보들이 이제 후보로 결정이 되면서 이게 여야의 논쟁으로 갔어요. 여당 안에서도 전면적으로 하느냐, 전면 지원이냐 아니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선별 지원을 하느냐라는 거 가지고 후보들 간에 싸워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재명 후보가 공식 후보가 되면서 전면적인 것은 지금 여당이 받아오고 선별을 야당이 받아가고 지금 이런 형국이 됐는데요. 두 가지 다 문제는 돈을 확보해 놓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다 마찬가지예요. 돈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뭐 해보자 해서 선별은 크게 불려놔서 전면적인 지원하고 거의 비슷한 액수를 지금 내놓은 거 아니겠어요? 50조라는 돈은 전면 지원을 100만 원씩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돈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먼저 전면이냐 선별이냐를 따지기 전에 국감부터 좀 살펴보고 하는 것이 맞죠.
재정부터 살펴야 한다라는 의견이시고. 제가 봐도 사실 여야가 돈을 풀자는 데 대해서는 생각이 같은 것 같아요. 40조 이상씩 좀 풀자는 건데 돈을 풀린 돈을 그러니까 어떻게 어디에 쓰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차이가 있죠. 그건 또 철학적인 차이도 있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의 그 재정 상태를 바라보는 아주 상이한 두 시각이 지금 부딪히는 건데 이재명 후보는 곳간이 지금 가득 찼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느 곳간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곳간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곳간이 찼는지 사실 세수가 지금 남는 게 아니고 올해 사실 세입에 대해서 올 초에 그 재정 당국에서 그 계산을 조금 덜 들어오는 걸로 계산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많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지금 남는 돈이 쓸 수 있는 여분의 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마치 지금 쓸 수 있는 그 여분의 돈이 있는 것처럼 곳간이 꽉 찼다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뭐 홍남기 그 부총리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김부겸 총리에 대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다그치지 않습니까? 본인은 급하죠. 내년 3월에 대선을 치러야 되니까 후보의 입장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어떻게 그 피해를 가장 많이 본 계층에게 쓰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야권에서는 윤석열 후보는 그 얘기죠. 돈을 쓰더라도 피해를 많이 본 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이걸 써야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돈은 그거는 포퓰리즘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논의할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경제 여건이기 때문에 일단 초과세수가 들어오는 것만큼은 팩트고 그걸로 곳간이 가득 찼다고 표현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정치적 팩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홍남기 부총리가 예전의 홍남기 부총리가 아닙니다. 이제 홍남기 부총리는 다음 정치적 단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럴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아닙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금 다음 정치적 행보가 사실은 뭐 거의 결정돼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분 어디 출마하십니까? 뭐 그럴 공산이 큽니다. 어렵겠는데 그러면요. 어딘가요? 원래 고향은 강원도입니다. 알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정치 행보라는 예상치 못한 팩터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네, 봐야겠네요. 정당 지지율 그래픽을 한번 볼까요? 물론 컨벤션 효과가 반영이 크게 됐겠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그냥 이번 주 한 2주 컨벤션 효과가 아니라 추세처럼 보인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뭔가 흐름을 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정권 교체 여론은 지속적으로 과반이고 정당 지지율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심각하죠. 지금 국민의힘도 뭐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지금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선대위를 깔끔하고 아주 아름답게 해야 되는 숙제가 지금 남아 있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 경우에는 그걸 아름답게 해결하지 못하는 게 이제 있었잖아요. 그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후보를 좋아하냐 싫어하냐의 문제였고 뭐가 더 중하고 뭐가 더 영향력이 큰지는 선뜻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 차원이 다른 단일화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계속 간다는 것은 민주당으로서 절대 유리한 건 아닙니다. 이것을 이 추세를 그대로 용인한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제 하나 문제는 국민의힘이 아름답게 단일화를 이룰 수가 있느냐? 그건 이제 그건 이제 원팀이 될 수 있느냐? 이건 좀 앞으로 좀 몇 주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변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사실 뭐 야당이 무엇을 엄청나게 잘했다 이거보다는 조금 그 이재명 후보의 그 좀 약점이라 그럴까 리스크가 좀 있었어요. 대장동 그 게이트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가지고 결국은 당정에 있어서 그 갈등과 혼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요.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안정감을 주지 못했고 또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을 쓰면서 노골적으로 조금 글쎄요. 유권자들이 봤을 때 현재는 이제 문재인 정부인데 그래서 친문이나 아니면 지금 현 정부를 지지하는 쪽에서 봤을 때 이재명 후보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니냐. 지금 이재명 정부도 아닌데 말이죠. 그다음에 내년 예산을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이야기하면서 그런 좀 오만함으로 비쳤을 수도 있겠다. 그다음에 또
음식점 총량제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한두 가지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던졌다고는 하지만은 굉장히 좀 파퓰리즘적이고 어찌 보면은 국가주의적인, 그다음에 또 토지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도 지금 주택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토지 공유 제도를 연상케 하는 발언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이런 것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흐름은 되돌려야 하는 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숙제인데. 해야죠. 하여튼 뭐 이 옆집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상대적이니까요. 또 민주당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해야죠. 옆집 이야기를 해볼게요. 국민의힘은 이제 당 차원의 선대위 꾸리고 선거 전 준비해 가야 되는 시점이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등판할 거냐 놓고 힘겨루기 양상도 좀 보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캠프에 모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리 사냥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제대로 잘 선별을 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이 후보 당선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당선이 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대선이라고 하는 거는 당 전체가 나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과 함께 조직 구성도 하고 또 인선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캠프로 비유하면 저희가 경선 때는 국민 캠프지만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 캠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미묘한 온도 차이인데 윤석열 캠프의 기본적인 인사들은 유지하고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다더라. 그러니까 이런저런 설이 돌았어요.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전권을 요구했고 관련한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돌았었는데 오늘 일단 권성동 비서실장이죠, 이제 후보 비서실장 이견은 없다, 갈등은 없다 이렇게 진화하는 글을 또 페이스북에 올렸더군요. 일단 민주당에서도 활동을 했었으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합류를 자연스럽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만약에 합류하지 않으면 대형 사고급이죠. 합류하지 않으면 사고다. 합류하지 않으면은 그건 이제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면서 좀 흔들릴 겁니다. 그래서 합류하는 건 하는데 문제는 지금 후보가 얘기하는 거하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하고 정반대잖아요. 이것을 어느 선에서 합치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적당히 섞을 수 있을지 그거 하나가 남을 텐데요. 뭐 형식적으로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임무를 주는 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로 운영의 묘를 찾겠죠. 그렇게 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가 되면서 말하자면 당기를 잡아가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무마를 하면은 잘 굴러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 굉장히 큰 혼선을 겪으면서 이 국민의힘 당이 또 표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출연하신 민주당 쪽 패널들은 대부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힘들 거다. 그렇게 전망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여러 가지 뭐 통찰력이나 어떤 주도력이라 그럴까요? 장악력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전권을 요구할 가능성이 좀 크고, 근데 또 후보 입장에서는 또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대선을 치르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래야 또 든든하고. 근데 이제 자리 사냥꾼, 예전에는 진박 간별사가 나왔는데 이제 자리 사냥꾼 간별사가 또 나오게 생겼는데, 글쎄요. 그 선거라는 게 내부 캠프를 잘 관리하는 게 어찌 보면 상대방하고 경쟁보다 더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대위를 잘 꾸려야 되는데 어쨌거나 대선이니만큼 많은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아우르는, 그러면서도 상징적인 자리는 상당히 좀 개혁적이고 또 그 중도를 흡인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잘 일을 해나가는 게 좋겠죠. 정말 이거 자리 싸움처럼 비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만약에 위원장을 총괄 선대위원장인가요? 그걸 맡게 되면은 제가 볼 때 아마 상당 부분은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 김종인의 그 게임으로도 많이 흘러갈 겁니다. 그 정도로 이슈를 주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경선이 끝나고 후보가 확정이 됐는데 후보의 시간이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김종인의 시간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마지막으로 좀 짚어볼까요? 2030 당원들이 많이 가입했다가
탈당 러시가 있었다. 이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 가지고 지도부 내부에 국민의힘 지도부 논란이 좀 있었어요.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탈당이 많다고 보도가 나오길래 제가 오늘 이 방송국 오기 전에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5일날 전당대회 이후에 오늘 오전까지 중앙당에 접수된 탈당자가 40명이었습니다. 40명은요 하루에 저희가 이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연 탈당으로도 그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그런 걸 침소봉대하고 조작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좀 사태를 덮으려고 한 것 같은데 이거는 김재현 최고 같이 언론의 습성을 잘 아시는 그런 어떤 숙련된 정치인이 이런 발언을 했다면 저는 의도가 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런 혼란이 좀 있었고요. 저 팩트 체크는 당 대표가 한 게 일단 뭐 맞겠죠, 뭐 당내 보고 받은 걸 토대로 이야기를 했을 테니까 요 질문만 짧게 좀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이 지금 주목해야 되는 2030의 현실이랄까요? 어떤 걸 좀 담아야 2030의 몇 표가 문제가 아니라 2030이 정치를 다시 주목하고 정당을 지지하고 후보와 같이 축제로 선거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만나고 다니는 것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단순한 만남으로. 네, 그 정도로는 안 되고요. 집 문제하고 직업 문제, 그러니까 그 결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일과 집과 아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 굉장히 현실적인, 실질적인 제안을 이번 공약에 담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실현하겠다는 담보까지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2030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겁니다. 구체적인 삶이 담긴 공약을 내놔야 된다. 그렇죠. 지금 뭐 탈당 규모 가지고 이제 당 대표하고 최고위원 간에 저런 언쟁을 하는 건 참 보기가 좀 안 좋은데 그 전 세대가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2030 세대가 체감하고 있는 그 절망이 있잖아요. 일자리 문제서부터 부동산 문제, 뭐 결혼 문제 다 말씀하셨지만은 이 정치권이 단순히 2030을 정말 그 무슨 2030의 표를 얻지 않으면 대선에 진다. 이런 선거에 이기고 지구의 문제보다는 저는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다 생각을 하고 2030이 처한 그 상황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열고 다가가지 않으면 앞으로 정치의 미래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것이고요. 이 점을 꼭 깊이 새겨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코너 끝나고 나서 2030 중에 특정한 계층이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좀 다룰 거거든요. 가시는 길에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우,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